로마 제국의 심장부, 황궁의 깊숙한 어둠 속 한 여자의 선택이 제국의 운명을 영원히 뒤바꾸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시아입니다. 벌써 10년째군요. 매일 밤 당신은 그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같은 잔, 같은 손, 그리고 변함없는 그 남자, 로마의 황제 콤모두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당신은 죽을 운명이 됐네요. 방금 하나이가 건넨 서판에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황제가 가장 아끼던 어린 하인인 필로콤모두스가 말입니다. 탁자 위에 놓인 걸 아무 생각 없이 주워온 모양인데 그 안엔 새벽에 처형될 명단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맨 위에 있네요. 결정할 시간은 단 몇 분뿐입니다. 그가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 당신의 눈에서 공포를 읽어낸다면, 아니, 손끝이라도 미세하게 떨린다면 끝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당신은 차가운 시체가 될 테니까요. 192년 12월 31일 밤, 황궁 안의 세 사람은 자신들이 황제의 처형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깨닫고 맙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그들이 벌인 일은 로마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폭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년간의 절대 권력이 어떤 괴물을 만들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왕관과 단검,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 속 콤모두스를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스크린 속 모습은 할리우드가 아주 점잖게 포장한 버전에 불과합니다. 실제 그는 훨씬 더 끔찍한 인간이었거든요. 역사의 생생한 민낯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대리석과 황금, 굽신거리는 노예들에 둘러싸인 11살 소년을요. 아버지는 철인 황제라 불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던 군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 대단한 아버지를 둔 소년이 욕조에 발을 담그는데 어라? 물이 좀 미지근하네요. 보통 아이라면 투정이나 부렸겠죠. 하지만 이 아이는 담당 하인을 산 채로 화로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고작 11살입니다. 목욕물이 미지근하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태워 죽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인들은 당황합니다. 아직 소년에게 처형권이 없다는 걸 알지만 훗날의 보복이 두려워 꾀를 냅니다. 사람 대신 양가죽을 화로에 던진 거죠. 타오르는 양털 냄새와 지지직거리는 기름 소리가 복도에 진동합니다. 소년은 그 냄새를 맡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고는 만족스럽다는 듯 다시 물속으로 몸을 깊숙이 담그죠.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간다고 믿으면서요. 그가 느낀 건 오직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괴한 만족감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콤모두스입니다. 그의 잔혹함은 나중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던 거죠. 어둠은 이미 그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던져 백성을 지키던 그 희생이 끝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말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평생을 절제와 미덕, 그리고 욕망을 억누르는 법에 대해 고뇌하며 글을 남겼던 현자였습니다. 그는 제국 최고의 철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였죠. 전쟁터까지 데리고 다니며 책임감의 무게를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 아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당시를 목격했던 카시우스 디오는 기록했습니다. 황제의 완벽한 행복을 가로막은 단 한 가지 비극에 대하여 최고의 교육을 쏟아부었음에도 아들에게 느꼈던 그 깊은 실망감 말입니다. 서기 180년 황제가 눈을 감았을 때 아들의 나이는 고작 19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희생도 가식도 사라졌습니다. 괴물로부터 세상을 지켜줄 방패는 이제 없었죠. 콤모두스는 로마를 통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숭배받고 싶었을 뿐 스스로를 헤라클레스의 환생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진짜로 말이죠. 네로의 거대한 동상목을 쳐버리고 그 위에 자신의 얼굴을 올렸습니다. 신화 속 영웅처럼 보이게 조각해서 말입니다. 로마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고 의회와 달력의 명칭까지 싹 다 고쳐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신이라 선포하며 제국의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선포만으론 부족했죠.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무대는 검투장이었습니다. 700번 넘게 싸웠지만 전부 조작된 가짜 연극이었습니다. 상대는 나무칼을 들었거나 맨손이었습니다. 약에 취했거나 사슬에 묶인 채로요. 콤모두스는 죽기로 정해진 이들을 진짜 칼로 베어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 출전할 때마다 100만 세스테르티우스를 정부에 청구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제국에서 7억 세스테르티우스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끔찍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굴욕이었습니다. 콤모두스는 모든 의원과 장군들을 억지로 경기장에 불러 모았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그들은 환호가 아닌 구호를 외쳐야 했습니다. 강제로 연습시킨 그 역겨운 문장들을 말이죠. 카시우스 디오는 그 문구를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주인이시며 인류의 으뜸이십니다. 승리는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한 아마조니우스여, 당신은 승리합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로마의 의원입니다. 군대를 지휘하던 몸이죠. 수백만 명을 다스리던 당신이 지금 경기장 맨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찬양을 내뱉습니다. 사슬에 묶여 나무 칼을 든 상대를 유린하는 저 광인에게 말이죠. 명심해. 황제의 눈길이 닿는 그 찰나에 만약 네 입이 멈춰 있다? 그럼 넌 죽은 목숨이야. 박수가 조금이라도 어설프게 보인다면 바로 죽음의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그 명단에 이름이 적히면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죠. 12년간 700번이나 반복된 로마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작된 격투기 따위로는 콤모두스의 갈증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기괴하고 잔인한 무언가를 갈망했죠. 그는 군사들에게 로마 거리의 장애인들을 샅샅이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리를 잃었거나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불쌍한 이들이었습니다. 황제는 그들의 잘려나간 다리 끝에 뱀의 꼬리를 억지로 매달았습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거인 괴물처럼 보이게 하려고 말이죠. 그러고는 무기 대신 스펀지를 쥐어주었습니다. 돌도 칼도 아닌 고작 스펀지를요. 콤모두스는 사자 가죽을 쓰고 몽둥이를 든 헤라클레스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5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무력한 사람들을 한 명씩 때려 죽였습니다. 관중들은 그 광기를 보며 환호를 질러댔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경기장의 살인마가 바로 그들의 황제였으니까요. 박수 소리가 작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그들은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또 다른 잔혹극 도중에 콤모두스는 타조 한 마리를 붙잡아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잘린 타조 머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길게 늘어진 목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황제는 로마의 최고 권력층인 원로원 의원석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피가 맺힌 타조 머리를 의원들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괴하게 웃으며 눈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죠. 공포의 기색이 있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진심으로 복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는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미친 짓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참으려고 자기 왕관의 월계 수잎을 뜯어 입에 쳐넣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몸이 공포에 질려 배신할까봐 미친 듯이 잎을 씹어댔던 거죠. 웃음이 터질지
비명이 터질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긋나면 곧 죽음이라는 건 확실했죠. 결국 잎사귀를 씹으며 하루를 더 버텨냈습니다. 경기장이 콤모두스의 대외적인 광기였다면 황궁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훨씬 더 은밀하고 끔찍한 사생활이었습니다. 훨씬 더 지독했습니다. 당신이 로마의 황궁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고귀한 의원의 아내이건 길거리에서 붙잡혀온 천민이건 상관없습니다. 권력의 생리 따위는 몰라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당신은 오직 외모라는 기준 하나로 선발된 600명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남녀 각각 300명씩 로마 전역에서 모여든 이들입니다. 그 높은 담장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신분의 격차는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원로원의 부인이 길거리 여자와 나란히 서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일을 합니다. 둘 다 황제의 소유물, 즉 가축일 뿐이죠. 역사가 람프리디우스는 그 안의 삶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콤모두스는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국정보고서 한 줄조차 읽지 않았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의에도 일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측근인 페레니스가 제국을 굴리는 동안 황제는 낮에는 욕실에서 밤에는 연회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저 소모품 취급받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인 채로요. 매일 밤 콤모두스는 자기 후궁들을 다른 남자들이 범하게 하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서 몰래 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놓고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감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배의 의식이었습니다. 너희 몸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잔인한 퍼포먼스였죠.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파괴될지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이 아닙니다. 일주일도 아닙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지옥 같은 공간에서 수년을 존재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당신의 생사를 쥔 남자가 당신을 그저 숨쉬는 가구처럼 대하는 곳이죠. 이런 고문은 비단 여자들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근위대장 줄리아니스를 정복 차림 그대로 수영장에 밀어넣었습니다. 부하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대놓고 모욕을 준 겁니다. 그러고는 옷을 전부 벗게 한 뒤 후궁들 앞에서 광대처럼 춤을 추며 심벌질을 치게 했습니다. 아이들 잔치에 불려온 광대처럼 말이죠. 황제의 경호를 책임지는 수장이 알몸으로 서서 온갖 굴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뗄 수 없었죠. 그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직접 갈랐습니다. 적군도 죄수도 아닌 자신을 모시는 가신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상처에서 붉은 피가 뿜어져 나오는 광경을 그는 진심으로 흥미롭다는 듯이 뚫어지게 관찰했습니다. 어떤 희생자들은 수술대 위에서 피를 다 쏟고 그대로 죽어갔습니다. 람프리디우스는 이 광경을 아주 담담하고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메스로 사람을 난도질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의학 연습이라 불렀죠. 의사 흉내를 낸 명백한 고문이자 살인이었습니다. 하루에 8번씩 목욕을 즐겼고 수많은 후궁에 둘러싸인 채 물속에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그러고는 로마인들이 기도를 올리고 평안을 찾는 신성한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에 온갖 추잡한 흔적을 몸에 그대로 묻힌 채로 말이죠. 람프리디우스는 황제가 방탕함과 인간의 피로 온몸이 더럽혀진 채 신성한 성소를 짓밟았다고 썼습니다. 이것이 황궁 안의 매일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갇힌 이들에게 탈출구나 호소할 곳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목숨을 부지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왜 궁전의 모두가 이 남자의 죽음을 그토록 바랐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가 친가족에게 저지른 만행을 다룰 예정이니까요. 182년 그의 누나 루실라가 황제를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냈습니다. 자객은 콜로세움 구석에 단검을 숨긴 채 숨어 있었죠.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빠르고 조용하게 숨통을 끊는 것. 하지만 자객은 황제에게 달려들며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원로원이 너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그 한마디가 근위대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고 말았습니다. 자객은 현장에서 사살되었고 광기 어린 황제 콤모두스는 또다시 살아남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이성은 영원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루실라는 카토르성으로 유배되었죠. 그리고 몇 달 후 황제의 명을 받든 집행인이 그 섬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형이었습니다. 로마의 황후였던 여인은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알던 모든 영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채로요. 하지만 루실라를 죽인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코모두스 같은 남자에게는 말이죠. 역사서 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는 그가 그 다음에 저지른 광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은 누이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딸들이자 고결한 제국의 혈통으로 자라난 여인들이었죠. 그는 역사가들이 타락이라는 단 한마디로 요약한 짓을 저지르며 그녀들을 유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정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도발이었죠. 자신의 가족을 무너뜨림으로써 로마 전체에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모든 로마인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내가 끊지 못할 인연은 없고 넘지 못할 선도 없다. 내 친누이들에게도 이 정도인데 너희 따위는 어떻겠느냐? 라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러고는 첩을 한 명 들여서는 자신의 친어머니 이름인 파우스티나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이름을 침실의 여인에게 붙여준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짐승의 관계를 구분짓는 마지막 경계마저 스스로 허물어뜨린 짓이었죠. 다음 타겟은 아내였습니다. 브루티아 크리스피나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의 곁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상태였습니다. 궁전으로 들어온 다른 여인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걸 10년간 지켜보며 침묵과 복종, 그리고 공포로 버틴 세월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아내에게 간통죄를 씌웠습니다. 증거도 재판도 변호도 없었습니다. 황제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곧 판결이었으니까요. 그녀 역시 카프리섬으로 보내졌고 앞선 이들과 똑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크리스피나마저 처형되자 그의 피해망상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집에서 끌려나온 원로원 의원들의 목이 길가에 걸렸고 시신들은 티베르 강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그는 퀸틀리 가문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몰살해버렸습니다. 가문의 이름조차 기록에서 지워졌죠. 그는 자신의 사촌인 비트라지아 피나까지 죽였습니다. 심지어 쫓고 있던 도망자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수십 명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죄는 단지 얼굴이 닮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런 광기가 반복됐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일을 파멸시키는 죽음의 굴레가 계속된 겁니다. 누구도 안전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 여인이 살생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남자가 어떤 괴물인지 아시겠습니까? 12년의 통치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화로와 투기장, 피 묻은 스펀지와 메스, 그리고 유린당한 여인들과 살생부 말입니다. 당신은 다시 궁전 안에 있습니다. 손에는 그 살생부가 들려있죠. 맨 윗줄에 적힌 건 바로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즉시 레투스와
에클렉투스를 찾아가 명단을 보여줍니다. 근위대장인 레투스는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얼어붙습니다.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내걸린 머리들과 풍비박산난 가문들 말이죠. 이 명단이 집행관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에게 내일이란 없다는 걸 그는 직감했습니다. 에클렉투스는 말없이 자신의 이름을 읽어내려갑니다. 그는 수년간 코모두스를 보필하며 궁전의 모든 은밀한 복도를 꿰고 있는 자였습니다. 황제가 누군가를 위협으로 간주하는 순간 협상이나 자비 따윈 없고 오직 죽음뿐이라는 걸 그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죠. 세 사람, 하나의 살생부, 그리고 단 한 번의 결정. 시간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 괴물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압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 그의 술잔을 채운 건 당신이었으니까요. 당신은 그가 목욕 후에 반드시 술을 마신다는 걸 압니다. 결코 거르지 않는 유일한 의식이죠. 오늘 밤 그 의식은 무기가 됩니다. 당신은 평소와 똑같은 잔에 똑같은 방식으로 술을 따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엔 특별한 것에 섞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숨겨왔던 독약이죠. 코모두스 같은 괴물 곁에서 살아가려면 언젠가 찾아올 이 밤을 대비해야만 했으니까요. 당신의 이름이 명단에 오른 그 밤, 황제가 목욕을 마치고 걸어 나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내일은 그가 검투사가 되어 투기장에 나가 로마인들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과시할 날입니다. 당신은 술잔을 건넵니다. 그는 수천 번이나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당신의 손에서 잔을 받아듭니다. 그가 술을 들이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위련이 일어나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십니다. 그러고는 격렬하게 구토를 시작합니다. 그의 육체가 독을 뱉어내며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12년간 투기장에서 다져진 강인한 몸은 독약 한 잔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온몸을 떨며 경련하고 있지만 좀처럼 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공포가 당신을 덮칩니다. 만약 이 남자가 이 밤을 넘긴다면 당신들에게 내일 아침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끝장이죠. 뒤이어 벌어질 숙청은 우리 셋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집어삼킬 겁니다. 친구, 가족, 그리고 분노에 찬 코모두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이름이 죽음을 맞이하겠죠. 당신은 급히 나르키소스를 부릅니다. 젊은 레슬러이자 황제의 훈련 파트너였던 사내죠. 그는 연습 경기에서 코모두스와 수백 번을 싸웠기에 황제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무력한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당신은 그에게 엄청난 거액을 제안하고 그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나르키소스는 텅 빈 궁전 복도를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레투스가 이미 경비병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기에 사방은 고요합니다. 오직 닫힌 문 너머로 들리는 처절한 구토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입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사내가 바닥에 쓰러져 겨우 정신만 붙들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헤라클레스라 믿으며 로마의 이름까지 바꿔버렸던 자, 5만 명의 관중 앞에서 무력한 이들을 때려 죽이던 그 괴물이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떨고 있습니다. 나르키소스가 황제의 목에 두 손을 갖다 댑니다. 코모두스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는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나르키소스의 손목을 잡으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그의 손가락은 탄탄한 팔뚝을 필사적으로 긁어댈 뿐입니다. 사자 100마리를 잡아채던 그 괴력은 이제 없습니다. 도끼가 전신을 갉아먹었거든요. 이제 근육은
주인의 명령조차 거부합니다. 원로원 전체를 벌벌 떨게 했던 그 입에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제국의 이름을 맘대로 바꿨던 그가 단 한마디도 뱉지 못하는 겁니다. 헤라클레스 흉내를 내며 경기장에서 신행세를 하던 남자. 지금 그는 자신의 것을 바닥에서 전속 트레이너의 손에 목이 졸리고 있습니다. 연것 같던 시간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콤모두스는 그렇게 자기 궁전 차가운 바닥 위에서 숨을 거둡니다. 192년 12월 31일, 나이 31. 스스로 신이라 믿었던 남자는 여느 평범한 인간처럼 무력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본 얼굴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애도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원로원은 명령했죠. 그 검투사놈의 시신을 당장 구덩이에 쳐넣으라고 말입니다. 원로원을 짓밟은 자 갈고리에 꿰어 끌고 가라. 동상을 부수고 명판을 떼고 경기장의 이름을 되돌려라. 로마가 비로소 로마로 돌아온 순간입니다. 다음 황제는 고작 86일을 버텼습니다. 근위대가 그를 살해하고는 황제 자리를 경매에 붙여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자에게 팔아넘겼거든요. 1년 동안 황제가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제국은 다시는 예전의 영광을 찾지 못했죠. 그리고 마르시아는 193년에 처형당했습니다. 로마 최악의 폭군을 처단한 여인. 하지만 권력에 손을 댄 다른 여인들처럼 그녀 역시 비참한 최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는 그녀를 기리는 동상 하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러갔을 뿐이죠. 그래도 그날 밤 그녀의 결단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12년 동안 온 제국이 자비라곤 모르는 괴물의 소나기에서 떨었으니까요. 그가 광대 노름을 할 때 머리를 조아려야 했던 의원들, 그리고 물건처럼 팔려왔다가 버려진 수많은 여인들, 괴물 분장을 하고 매맞으며 죽어간 장애인들, 심지어 자신의 친누이들마저 공포정치를 위한 도구로 써버린 잔혹함, 거짓 기소로 아내까지 죽였던 그를 멈춘 건 군대도 권력도 아닌 일개 후궁이었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오직 술 한 잔뿐이었죠. 찰나의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 아침 자신이 시체가 될 거라는 걸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콤모두스는 믿었습니다. 자신은 결코 죽지 않는 존재라고, 전설 속 헤라클레스 그 자체라고 말이죠. 스스로를 신이라 믿던 그는 한 해의 마지막 밤에 연인이 탄 독약과 스승의 손에 목이 졸려 자기 집 바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소리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적이라 믿었던 다른 모든 이들처럼 그저 무력하게 죽어갈 뿐이었습니다. 왕관과 단검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황제 콤모두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